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새로운 당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수락 연설 먼저 들어보시죠.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19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역시 전당대회 이변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 대세론이 일찌감치 형성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랄지, 한국당의 김병준 위원장이랄지 다른 당에 이미 손학규 대표와 비슷한 세대의 대표들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 손학규 대표가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대표로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결과가 손학규 대세론이 퍼진 상태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27% 정도라는 점은 약간은 이제 손학규 기대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하태경 의원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반에 가까운 정도의 득표를 하지 않을까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22.86%를 얻었고 이준석, 노원병 전 지역위원장도 19.34%를 얻었습니다. 이게 30대 초중반의 아주 젊은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사실은 손학규 대표에 상당히 근접한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그 젊은 세대의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좀 확산돼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학규 대표가요 당권을 잡으면서 여야 4당 당수 모두 이런 얘기하면 내부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올드보이 귀환 이렇게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2007년에 대선 후보들이 다시 나와서 올드보이의 기환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드보이가 아니다. 나는 골드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4당 대표 모두 이 관록의 노장들이 대거 귀환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를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로 뽑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일단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도 정동영 대표가 새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따져보면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었고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손학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올드보이란 말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0년 전 분들이 다시 이 정치계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 관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록이 있다는 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당과 타협의 여지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혁, 아까 이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개혁이나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굉장히 빠른 기술적, 경제적 이 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얼마나 돼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올드보이로 불리는 이 새로운 당대표들이 어떤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타협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젊은 세대들보다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올드보이라는 거 나이로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생각 자체는 또 굉장히 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보고도 또 별명이 너 애늙은이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정치를 펴나갈지 기대가 되는데 11년 전입니다. 2007년도 어게인 2007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이 세 분이 11년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그런 전력이 다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당시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하실 텐데 그럼요. 예.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대당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서 예. 지지율 차이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기가 힘든 대선이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예. 뭐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도 굉장히 격렬했어요. 격렬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당 내부에도 상처를 많이 남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예. 최종 선출됐고 결국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대선에서 이 승부를 벌였지만 상당한 격차로 패배하고 말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민주당은 좀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는데 예. 이제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9년이 흐른 지금은 뭐 또 더 역전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1년 만에 다시 만난 이분들이 또 달라진 자신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서로 간에 이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한국 정치의 진전을 이뤄 나갈지는 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당대표 뽑기 전날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전에 안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면서요. 네, 뭐 이 근처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안 전 대표는 이제 이 독일 출국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기 위해서 본지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 재개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예. 얘기한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간의 잇따른 선거 실패 때문에 예. 안철수가 내세웠던 새 정치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다. 예. 다당제 구도를 확립하고 30만 당원의 정당을 만든 것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비상계단에서 기자를 만났는데 이제 뭐 대꾸도 안 하고 빨리 뭐 피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도망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있었습니까? 네, 뭐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예. 어저께 좀 논란이 또 계속 됐었던 부분인데 안철수 대표는 당시에 당황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분명히 기자가 질문을 하면 전당대회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언급을 하는 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예. 기자를 일단 피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다는 그러니까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무도 부분인데 없고 혼자 지금 막 뛰어내려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빈 사무실에서 혼자 독일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기자가 나타나서 당황해서 저런 식으로 피했다고 하는데요. 안 대표는 뒤에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당들이 뭐 4개 당, 5개 당 다 이제 전열이 정비가 됐으니까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그런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가요, 2차 대북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차 멤버와 동일한데 관련해서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3월 멤버 그대로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빠졌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포함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안을 북한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특사단은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었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그 북미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회담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그 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먼저 종전 선언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있는데 리스트를 내놔라.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예. 1차 특사로 가서
나름 큰 성과를 거뒀던 지난 분들을 다시 3월 보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다시 풀어내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말씀드리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예.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분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예. 1차 때는 정의용 실장이 대표였는데 그렇죠. 다만 이번에는 서훈 원장이 대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5분의 어깨가 사실 1차 때보다 왠지 더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당일치기 방북이죠? 네, 그렇죠. 사실 1차 때는 첫 특사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가서 여러 가지를 만들 구상들이 꽤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미국과의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1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예. 빨리 가서 빨리 얘기를 끝내고 뭔가 성과를 갖고 미국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예. 좀 당일치기 일정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특사단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지난 3월 방북 당시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미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갈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 폼페이오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 만나질 못해서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자, 이번 특사단 김 위원장 면담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북한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 대북 특사가 애초에 그 목표로 잡았던 성과를 달성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아마 북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교감이 된 상태로 대북 특사를 받아들일 텐데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향후 미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예.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 방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여부가 사실은 이번 이 대북 특사 방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북 간의 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지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자, 문 대통령이 이제 대북 특사를 보냄으로써 미국은 우리나라를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거 하지 마라, 뭐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이고 네.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이런 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상황인데 네. 대통령의 뭐 친서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단 종전선언 얘기는 들어갈 겁니다. 이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예. 지금 이제 남북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리스트라도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요. 예, 일정을 내놔라. 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도 기본적으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은 남북이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란 불가능하기 그게 때문에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얘기는 하되 그 전에 비핵화 관련해서 리스트를 내놓는다든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비핵화에 관련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 남북 경협, 이제 지금 대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남북 경협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그렇죠. 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연락 사무소를 뭐 이번 그렇죠. 주 뭐 이번 달 초에는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별로 탐탁해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자, 북한에서 과연 벼랑 끝 전술 정말 잘하는 북한 어떤 이 우리나라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제안을 내놓을지도 한번 계속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얘기인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장관 지명 철회해달라 이런 청원 4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사실 단기간 내에 4만 명 그것도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해달라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제 반대 목소리 나올 수 내정을 있죠. 취소해달라라는 글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명이 되자마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 선에 서기도 전에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2016년에 유은혜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 지금도 유은혜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교육 공무직 제정안인데요. 이제 돌봄 교사나 조리원 같은 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교사 자격을 갖췄지만 비정규직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임용고시가 교사 자격증을 가진 거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한 건 엄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힘들게 공부를 해야지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임용고시를 사실 통과하더라도 교사가 다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교사가 된 분들이나 몇 년 동안 계속 임용고시를 준비해왔던 분들이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이렇게 쉽게 교사가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건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당시에 좀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뭐 교대 이제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월에 대표 발의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여전히 교육계, 특히 이제 교사 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은혜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실제로 임명이 되면 또다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서 저런 철회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교문위에서 6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했던 뭐 교육 정책 관련 발언들도 주목되고 있는데 자, 유은혜 장관 후보자 어떤 교육과 관련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조를 같이 맞춰가는 상황인데요. 대입 관련해서는 이제 수시 모집 한 축인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유은혜 후보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1월 시행 여부를 1년 미뤘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고요. 뭐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부분에 이 논란에 있어서는 당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반대 청원이 있더라도 사실 현역 의원이 장관 취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뭐 제가 봐도 현역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그냥 뭐 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들 문제가 또 있는데요. 문제라고 하기엔 약간 좀 어렵고 이제 차남이 2016년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이 무릎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 아들이 받은 그 병역 면제 사유가 대부분의 이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이제 병역을 면제받는 그런 사유라서 그래서 이게 병역 면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부분은 논란이 좀 됐었는데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냈다가 심지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갔다. 유지를 해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차장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